어머니의 주름진 손마디 하나하나에는 한평생을 버텨온 강인한 세월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아픔을 넘어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모성의 위대함과 인간의 존엄에 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여러분께서 용기 있는 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더 널리 퍼져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구르며 달려온 세월만큼이나 믿었던 이에게 뒤통수를 맞는 쓰라린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양말 장사 하나로 버티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업을 일구고 금지옥엽 외동딸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제 딸과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사위와 그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저 탐욕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사위라는 인간부터 그의 어머니, 즉 안사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파렴치하고 계산이 빨랐으며 그 욕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갔다며 안심하고 뿌듯해했지만 그들은 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침을 흘리더니 결국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엎는 거대한 수작을 부렸습니다. 제 딸의 손에 쥔 모든 것을 빼앗고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평범했던 우리 가족이 어떻게 그 탐욕스러운 집안에 의해 무너져 내렸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후 남편과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세상 물정에 대해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나와 골목 모퉁이에 겨우 손바닥만 한 가게를 얻었죠. 처음엔 그곳이 가게인지 창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도로 옆에 좌판 하나를 내놓고 남편과 나란히 앉아 양말을 접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 모아 전기장판 하나 장만하는 것이 큰일이었던 시절. 겨울이 오면 저희 부부는 좌판 밑에 그 전기장판을 펴고 앉아 양말을 접었습니다. 사르르는 추위 속에서도 다리가 꽁꽁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시간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런 장사가 될 리가 없다며 수군거렸지만 저희는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기에 묵묵히 버텼습니다. 비가 오면 좌판 위에 비닐을 씌웠고 눈이 오면 젖은 양말을 말리느라 온종일 허둥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내자 해가 바뀌면서부터는 일부러 저희 가게를 찾아와 양말을 사가는 손님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았고 그 파도 앞에서 버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의 기억은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울고불고 슬퍼할 틈도 없이 저는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가게도 이 아이도 내가 반드시 지켜내리라 마음속으로만 수없이 그 맹세를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달려가 물건을 뗐습니다. 한 손에는 무거운 짐을, 다른 한 손에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혼자서 저렇게 버티냐며 혀를 내둘렀지만 저는 그저 팔아야 사니까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버틴다는 말조차 사치였습니다. 가끔은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가게로 달려오던 어린 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좌판 앞에서 이모, 양말 사세요 하고 목청껏 외치면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저절로 멈추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너 켤레는 눈 깜짝할 사이에 팔아치웠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집안에는 타고난 장사꾼의 피가 흐르는구나 싶어 대견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학원 선생님을 붙잡고 오늘 신상 들어왔으니 엄마가 고른 거 꼭 사가셔야 해요. 하고 큰 소리를 치는 통에 선생님께서 멋쩍게 웃으시며 양말 2켤레를 사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지만 저는 애써 겉으로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모녀는 좌판 앞에 서서 우리 가게가 최고야 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녀가 유일하게 지키던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딸이 제 앞가림을 하겠다며 사업에 뛰어들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양말 사세요를 외치던 꼬마가 이제는 장부를 뒤적이고 물류 시스템까지 건드리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젊음과 배짱으로 똘똘 뭉쳤으니 겁이 없는 것도 당연했겠지요.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중국을 드나들며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딸내미 겁도 없다며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저는 속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가 싶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에 뛰어드니 딸의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이며 온라인 배송 시스템이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제 가게 매출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들어온 물건이 무섭게 팔려나가니 딸은 돈 세는 맛이 이런 거구나 하며 깔깔 웃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돈 버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못 가 과로로 손목이 나간 딸은 결국 직원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은 첫날부터 믿음직한 덩치에 손놀림까지 번개처럼 빨라서 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이사도 거뜬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고 화물차가 들어오면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가 짐을 척척 받아왔습니다. 딸은 그 뒤에서 주문만 내리고 있었죠. 일터에 듬직한 남자가 하나 생기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엉뚱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스쳤습니다. 딸은 제게 엄마는 또 의심한다. 그냥 일 얘기하다가 웃은 거야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 속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 나이가 되면 딸의 인생은 딸이 알아서 사는 것이라 믿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말만 믿고 넘어갔는데 며칠 뒤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딸이 엄마, 오늘 꼭 같이 밥 먹자 하더니 옛 남자의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온 겁니다. 처음엔 새로운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딸의 가게에 물건을 대는 물류업체 사장이라더군요. 겉모습부터가 범상치 않았고 말투 하나하나에서 쉽게 넘길 사람이 아니라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해외 거래 경험이 풍부하다느니 사업 감각이 남다르다느니 거래처 관리가 꼼꼼해서 주변 평판이 좋다느니 온갖 좋은 소문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속으로는 괜히 딸 장사에 깊게 엮여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으면서도 솔직히 첫인상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민지 씨가 평소에 어머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 가족의 도움 없이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앞으로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지랑 일하려면 가고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마음 약해서 금방 물러나는 건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 하고 쏘아붙였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은 일대로, 그리고 민지 씨에게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사위가 될 사람이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게에서 물건을 진열하다 허리를 삐끗해 꼼짝 못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달려와 어머님, 이런 건 제가 해야죠 라며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센스는 있네 싶었습니다. 집까지 저를 부축해 데려다주면서 다음엔 꼭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니 그날만큼은 첫인상이 제법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그걸로 끝났으면 세상이 참 편했을 텐데 현실은 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 딸이 먼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오지 않을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돈이 될 사람이 꺼낸 첫마디는 제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애 낳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겉으로는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들 눈에는 축복처럼 보였을 결혼 준비가 제게는 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 준비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딸은 사업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 싶으면서도 누굴 닮아 저렇게 일에 매달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잘나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주문이 300건씩 쏟아지고 SNS 라이브 방송은 연일 화제였습니다. 문만 열면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핸드폰에서는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딸은 한껏 들떠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매출표 봤어? 작년에는 꿈도 못 꿀 금액이 찍혔다니까. 거래처 사람들이 민지 사장 덕에 매출 올랐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거래하고 싶다고 연락이 빗발쳐 저는 그런 딸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들뜨면 안 된다. 장사는 항상 조심해야 해. 잘 나갈 때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 배 아파하는 사람이 더 많은 법이거든. 제 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끊임없이 기어들어와 눈치를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느닷없이 나타나 우리 지인 거래처로 바꾸라느니 이참에 가족끼리 단합해야 한다 느니 하며 사업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안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품질이 떨어지고 단골을 잃을 수 있다며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고집부리다 다 망한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른다며 은근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때 했던 애부터 낳아야 한다. 는 소리가 여기서 또 튀어나왔습니다. 사업은 그만두고 애부터 가져라. 여자가 애도 못 낳고 언제까지 버티고만 있을 거냐. 딸은 지금은 이 일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라며 맞섰지만 정작 뒤통수를 친 것은 사위였습니다. 처음엔 민지가 알아서 하게 둬라. 사업은 자기 몫이다라며 딸의 편을 들어주던 그가 어느새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 애부터 낳자. 사업은 내가 맡아보겠다며 슬쩍 방향을 틀더군요. 결국 딸은 발주부터 홍보, 거래처 관리까지 사업의 모든 것을 사위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임신 준비를 하는 잠깐 동안만 맡기는 것이고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풀릴 리가 없었습니다. 사위는 사업을 맡자마자
딸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거래처들을 모조리 시댁 지인으로 갈아엎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잠깐일 거야, 엄마. 걱정 마 하며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딸의 얼굴을 보는데 제 속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딸은 사업에서 한 발 두 발 물러서더니 어느새 영혼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시댁의 집안일과 시어머니의 눈치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장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내일은 뭘 팔아볼까 궁리하던 아이가 이제는 집에만 오면 소파에 몸을 던지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한쪽으로 몸을 말고 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커튼을 쳐주고 담요를 덮어주면서도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쉬는 날, 모처럼 딸이 집에 와서 깊이 잠든 듯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날에도 시댁의 연락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1시간에 5-6번씩 전화가 오고 받지 않으면 문자와 카톡까지 줄줄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잠든 딸을 깨우고 싶지 않아 슬쩍 딸의 휴대폰을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진동이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딸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제가 옷장에 숨겨뒀다고 말하자 딸은 어쩌겠어, 전화 한 번은 받아야지 하며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딸은 제게 와서 마치 결정된 일처럼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요. 중요한 계약이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며 거래처 이름과 품목, 계약 규모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동안에도 제 마음 한쪽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이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가 머나먼 중국까지 간다니 그걸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픈 얼굴로 또 일을 떠맡겠다고? 엄마는 내 건강이 먼저야 라며 말렸지만 딸은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볼게. 다녀와서 엄마랑 제주도 여행 꼭 가자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늦게까지 서류와 샘플을 가방에 채웠지만 그 손길에서는 예전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중국으로 출장을 떠난 지 보름쯤은 그럭저럭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답장은 하루 이틀씩 늦어졌고 영상통화는 회의 중이라며 1분도 안 되어 끊기 일쑤였습니다. 딸의 가게 단골들 사이에서는 애 연락이 안 되느냐,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는 공사 중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안은 불이 꺼진 채 비닐로 덮인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장모님, 가게 손 좀 보려고 공사 맡긴 겁니다. 괜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사위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별일 없음이라는 딱 한 줄짜리 문자만 보내올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속만 태우던 어느 날 느닷없이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오늘 제 생일인데 민지가 없어서 밥이 없네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 뻔뻔한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이참에 딸 소식이라도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장을 봐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찜닭, 미역국까지 사위가 좋아하던 반찬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딸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제 앞에만 원짜리 지폐 2장을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차비는 여기 놔뒀으니까 밥도 좀 해주시고 빨래랑 청소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속에서 부글부글 무언가 끓어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딸의 단서만 찾고 나면 이딴 집구석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 그날 저는 온종일 그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과 곰팡이를 닦아내고 바닥에 들러붙은 음식물 자국을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종일 집을 치우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안사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손주는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딸 가진 집은 속편해서 좋겠네요. 창틀 먼지 좀 보세요. 이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서야 사람이 살겠어요. 오늘은 반찬 몇 가지 꼭 해놓고 가세요. 제가 나가기 전에 하나하나 확인할 겁니다. 저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출근한 틈을 타 저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서랍부터 옷장까지 샅샅이 뒤지던 중 겨울 코트 주머니에서 딱딱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딸이 중국으로 떠난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영수증에 적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 물으니 제 딸이 302호에 입원해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온갖 의심과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딸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흉터 자국이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출장 간다더니 왜 병원에 있어? 지금까지 엄마를 속인 거야. 딸은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고 시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낳으라며 닥달했으며 남편은 사업을 접으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 충격으로 임신 초기였던 아이를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꽉 죄어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들었으니 엄마인 내가 알아서 하마.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그 악랄한 사위와 안사돈이 들이닥쳤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여긴 누가 오라 했냐, 왜 병실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위놈은 그 뒤에서 장모님, 멋대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민지도 불편해합니다. 라고 입을 놀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여기 오라고 했어. 내 딸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희 둘은 밖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부끄럽지도 않아. 장모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가족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힘든 건 여기 누워있는 우리 딸이지 내 놈이 아니야. 장모가 오든 하늘이 무너지든 이 병실은 우리 딸 자리야. 내가 뭔데 허락하고 말고 해. 그 순간 제 손이 먼저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사위의 뺨을 힘껏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가 저지른 짓의 일부갑시다. 안사돈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달려들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가 소리쳤습니다. 둘 다 당장 나가. 여기 더럽히지 말고 내 자식 데리고 집에 갈 테니 썩 꺼져. 그날 밤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위 명의로 넘어갔던 사업체, 각종 통장과 카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자명의 이전 통보를 보내고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으며 거래처에는 거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남아있던 물건은 트럭을 불러 전부 회수했습니다. 사흘 뒤 안사돈 쪽에서 대화로 풀자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와 사업명의 반환 동의서를 들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집안과 너희 집안은 남이다. 내 딸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고 받은 거 전부 다 돌려놔라. 사위는 장모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라며 매달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딸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소중한 시간을 그저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짓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한 한 어머니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딸과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이제 우리 곁에는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의 시련이 닥쳤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어머니의 주름진 손마디 하나하나에는 한평생을 버텨온 강인한 세월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아픔을 넘어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모성의 위대함과 인간의 존엄에 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여러분께서 용기 있는 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더 널리 퍼져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구르며 달려온 세월만큼이나 믿었던 이에게 뒤통수를 맞는 쓰라린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양말 장사 하나로 버티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업을 일구고 금지옥엽 외동딸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제 딸과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사위와 그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저 탐욕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사위라는 인간부터 그의 어머니, 즉 안사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파렴치하고 계산이 빨랐으며 그 욕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갔다며 안심하고 뿌듯해했지만 그들은 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침을 흘리더니 결국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엎는 거대한 수작을 부렸습니다. 제 딸의 손에 쥔 모든 것을 빼앗고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평범했던 우리 가족이 어떻게 그 탐욕스러운 집안에 의해 무너져 내렸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후 남편과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세상 물정에 대해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나와 골목 모퉁이에 겨우 손바닥만 한 가게를 얻었죠. 처음엔 그곳이 가게인지 창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도로 옆에 좌판 하나를 내놓고 남편과 나란히 앉아 양말을 접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 모아 전기장판 하나 장만하는 것이 큰일이었던 시절. 겨울이 오면 저희 부부는 좌판 밑에 그 전기장판을 펴고 앉아 양말을 접었습니다. 사르르는 추위 속에서도 다리가 꽁꽁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시간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런 장사가 될 리가 없다며 수군거렸지만 저희는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기에 묵묵히 버텼습니다. 비가 오면 좌판 위에 비닐을 씌웠고
눈이 오면 젖은 양말을 말리느라 온종일 허둥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내자 해가 바뀌면서부터는 일부러 저희 가게를 찾아와 양말을 사가는 손님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았고 그 파도 앞에서 버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의 기억은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울고불고 슬퍼할 틈도 없이 저는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가게도 이 아이도 내가 반드시 지켜내리라 마음속으로만 수없이 그 맹세를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달려가 물건을 뗐습니다. 한 손에는 무거운 짐을, 다른 한 손에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혼자서 저렇게 버티냐며 혀를 내둘렀지만 저는 그저 팔아야 사니까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버틴다는 말조차 사치였습니다. 가끔은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가게로 달려오던 어린 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좌판 앞에서 이모, 양말 사세요 하고 목청껏 외치면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저절로 멈추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너 켤레는 눈 깜짝할 사이에 팔아치웠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집안에는 타고난 장사꾼의 피가 흐르는구나 싶어 대견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학원 선생님을 붙잡고 오늘 신상 들어왔으니 엄마가 고른 거 꼭 사가셔야 해요. 하고 큰 소리를 치는 통에 선생님께서 멋쩍게 웃으시며 양말 2켤레를 사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지만 저는 애써 겉으로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모녀는 좌판 앞에 서서 우리 가게가 최고야 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녀가 유일하게 지키던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딸이 제 앞가림을 하겠다며 사업에 뛰어들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양말 사세요를 외치던 꼬마가 이제는 장부를 뒤적이고 물류 시스템까지 건드리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젊음과 배짱으로 똘똘 뭉쳤으니 겁이 없는 것도 당연했겠지요.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중국을 드나들며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딸내미 겁도 없다며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저는 속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가 싶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에 뛰어드니 딸의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이며 온라인 배송 시스템이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제 가게 매출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들어온 물건이 무섭게 팔려나가니 딸은 돈 세는 맛이 이런 거구나 하며 깔깔 웃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돈 버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못 가 과로로 손목이 나간 딸은 결국 직원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은 첫날부터 믿음직한 덩치에 손놀림까지 번개처럼 빨라서 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이사도 거뜬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고 화물차가 들어오면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가 짐을 척척 받아왔습니다. 딸은 그 뒤에서 주문만 내리고 있었죠. 일터에 듬직한 남자가 하나 생기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엉뚱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스쳤습니다. 딸은 제게 엄마는 또 의심한다. 그냥 일 얘기하다가 웃은 거야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 속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 나이가 되면 딸의 인생은 딸이 알아서 사는 것이라 믿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말만 믿고 넘어갔는데 며칠 뒤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딸이 엄마, 오늘 꼭 같이 밥 먹자 하더니 옛 남자의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온 겁니다. 처음엔 새로운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딸의 가게에 물건을 대는 물류업체 사장이라더군요. 겉모습부터가 범상치 않았고 말투 하나하나에서 쉽게 넘길 사람이 아니라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해외 거래 경험이 풍부하다느니 사업 감각이 남다르다느니 거래처 관리가 꼼꼼해서 주변 평판이 좋다느니 온갖 좋은 소문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속으로는 괜히 딸 장사에 깊게 엮여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으면서도 솔직히 첫인상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민지 씨가 평소에 어머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 가족의 도움 없이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앞으로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지랑 일하려면 가고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마음 약해서 금방 물러나는 건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 하고 쏘아붙였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은 일대로 그리고 민지 씨에게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사위가 될 사람이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게에서 물건을 진열하다 허리를 삐끗해 꼼짝 못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달려와 어머님, 이런 건 제가 해야죠 라며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센스는 있네 싶었습니다. 집까지 저를 부축해 데려다주면서 다음엔 꼭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니 그날만큼은 첫인상이 제법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그걸로 끝났으면 세상이 참 편했을 텐데 현실은 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 딸이 먼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오지 않을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돈이 될 사람이 꺼낸 첫마디는 제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애 낳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겉으로는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들 눈에는 축복처럼 보였을 결혼 준비가 제게는 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 준비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딸은 사업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 싶으면서도 누굴 닮아 저렇게 일에 매달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잘나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주문이 300건씩 쏟아지고 SNS 라이브 방송은 연일 화제였습니다. 문만 열면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핸드폰에서는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딸은 한껏 들떠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매출표 봤어? 작년에는 꿈도 못 꿀 금액이 찍혔다니까. 거래처 사람들이 민지 사장 덕에 매출 올랐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거래하고 싶다고 연락이 빗발쳐 저는 그런 딸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들뜨면 안 된다. 장사는 항상 조심해야 해. 잘 나갈 때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 배 아파하는 사람이 더 많은 법이거든. 제 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끊임없이 기어들어와 눈치를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느닷없이 나타나 우리 지인 거래처로 바꾸라느니
이참에 가족끼리 단합해야 한다 느니 하며 사업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안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품질이 떨어지고 단골을 잃을 수 있다며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고집부리다 다 망한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른다며 은근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때 했던 애부터 낳아야 한다. 는 소리가 여기서 또 튀어나왔습니다. 사업은 그만두고 애부터 가져라. 여자가 애도 못 낳고 언제까지 버티고만 있을 거냐. 딸은 지금은 이 일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라며 맞섰지만 정작 뒤통수를 친 것은 사위였습니다. 처음엔 민지가 알아서 하게 둬라. 사업은 자기 몫이다라며 딸의 편을 들어주던 그가 어느새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 애부터 낳자. 사업은 내가 맡아보겠다며 슬쩍 방향을 틀더군요. 결국 딸은 발주부터 홍보, 거래처 관리까지 사업의 모든 것을 사위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임신 준비를 하는 잠깐 동안만 맡기는 것이고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풀릴 리가 없었습니다. 사위는 사업을 맡자마자 딸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거래처들을 모조리 시댁 지인으로 갈아엎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잠깐일 거야. 엄마, 걱정 마 하며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딸의 얼굴을 보는데 제 속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딸은 사업에서 한 발 두 발 물러서더니 어느새 영혼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시댁의 집안일과 시어머니의 눈치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장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내일은 뭘 팔아볼까 궁리하던 아이가 이제는 집에만 오면 소파에 몸을 던지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한쪽으로 몸을 말고 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커튼을 쳐주고 담요를 덮어주면서도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쉬는 날, 모처럼 딸이 집에 와서 깊이 잠든 듯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날에도 시댁의 연락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1시간에 대여섯 번씩 전화가 오고 받지 않으면 문자와 카톡까지 줄줄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잠든 딸을 깨우고 싶지 않아 슬쩍 딸의 휴대폰을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진동이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딸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제가 옷장에 숨겨뒀다고 말하자 딸은 어쩌겠어, 전화 한 번은 받아야지 하며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딸은 제게 와서 마치 결정된 일처럼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요. 중요한 계약이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며 거래처 이름과 품목, 계약 규모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동안에도 제 마음 한쪽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이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가 머나먼 중국까지 간다니 그걸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픈 얼굴로 또 일을 떠맡겠다고? 엄마는 내 건강이 먼저야 라며 말렸지만 딸은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볼게. 다녀와서 엄마랑 제주도 여행 꼭 가자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늦게까지 서류와 샘플을 가방에 채웠지만 그 손길에서는 예전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중국으로 출장을 떠난 지 보름쯤은 그럭저럭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답장은 하루 이틀씩 늦어졌고 영상통화는 회의 중이라며 1분도 안 되어 끊기 일쑤였습니다.
딸의 가게 단골들 사이에서는 애 연락이 안 되느냐,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는 공사 중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안은 불이 꺼진 채 비닐로 덮인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장모님, 가게 손 좀 보려고 공사 맡긴 겁니다. 괜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사위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별일 없음이라는 딱 한 줄짜리 문자만 보내올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속만 태우던 어느 날 느닷없이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오늘 제 생일인데 민지가 없어서 밥이 없네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 뻔뻔한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이참에 딸 소식이라도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장을 봐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찜닭, 미역국까지 사위가 좋아하던 반찬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딸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제 앞에만 원짜리 지폐 2장을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차비는 여기 놔뒀으니까 밥도 좀 해주시고 빨래랑 청소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속에서 부글부글 무언가 끓어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딸의 단서만 찾고 나면 이딴 집구석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 그날 저는 온종일 그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과 곰팡이를 닦아내고 바닥에 들러붙은 음식물 자국을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종일 집을 치우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안사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손주는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딸 가진 집은 속편해서 좋겠네요. 창틀 먼지 좀 보세요. 이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서야 사람이 살겠어요. 오늘은 반찬 몇 가지 꼭 해놓고 가세요. 제가 나가기 전에 하나하나 확인할 겁니다. 저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출근한 틈을 타 저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서랍부터 옷장까지 샅샅이 뒤지던 중 겨울 코트 주머니에서 딱딱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딸이 중국으로 떠난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영수증에 적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 물으니 제 딸이 302호에 입원해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온갖 의심과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딸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흉터 자국이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출장 간다더니 왜 병원에 있어? 지금까지 엄마를 속인 거야. 딸은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고 시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낳으라며 닥달했으며 남편은 사업을 접으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 충격으로 임신 초기였던 아이를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꽉 죄어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들었으니 엄마인 내가 알아서 하마.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그 악랄한 사위와 안사돈이 들이닥쳤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여긴 누가 오라 했냐, 내 병실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위놈은 그 뒤에서 장모님, 멋대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민지도 불편해합니다. 라고 입을 놀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여기 오라고 했어. 내 딸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희 둘은 밖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부끄럽지도 않아. 장모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가족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힘든 건 여기 누워있는 우리 딸이지 내 놈이 아니야. 장모가 오든 하늘이 무너지든 이 병실은 우리 딸 자리야. 내가 뭔데 허락하고 말고 해. 그 순간 제 손이 먼저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사위의 뺨을 힘껏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가 저지른 짓의 일부갑시다. 안사돈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달려들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가 소리쳤습니다. 둘 다 당장 나가. 여기 더럽히지 말고 내 자식 데리고 집에 갈 테니 썩 꺼져. 그날 밤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위 명의로 넘어갔던 사업체, 각종 통장과 카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자명의 이전 통보를 보내고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으며 거래처에는 거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남아있던 물건은 트럭을 불러 전부 회수했습니다. 사흘 뒤 안사돈 쪽에서 대화로 풀자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와 사업명의 반환 동의서를 들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집안과 너희 집안은 남이다. 내 딸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고 받은 거 전부 다 돌려놔라. 사위는 장모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라며 매달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딸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소중한 시간을 그저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짓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한 한 어머니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딸과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이제 우리 곁에는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의 시련이 닥쳤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어머니의 주름진 손마디 하나하나에는 한평생을 버텨온 강인한 세월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아픔을 넘어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모성의 위대함과 인간의 존엄에 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여러분께서 용기 있는 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더 널리 퍼져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구르며 달려온 세월만큼이나 믿었던 이에게 뒤통수를 맞는 쓰라린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양말 장사 하나로 버티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업을 일구고 금지옥엽 외동딸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제 딸과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사위와 그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저 탐욕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사위라는 인간부터 그의 어머니, 즉 안사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파렴치하고 계산이 빨랐으며 그 욕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갔다며 안심하고 뿌듯해했지만
그들은 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침을 흘리더니 결국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엎는 거대한 수작을 부렸습니다. 제 딸의 손에 쥔 모든 것을 빼앗고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평범했던 우리 가족이 어떻게 그 탐욕스러운 집안에 의해 무너져 내렸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후 남편과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세상 물정에 대해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나와 골목 모퉁이에 겨우 손바닥만 한 가게를 얻었죠. 처음엔 그곳이 가게인지 창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도로 옆에 좌판 하나를 내놓고 남편과 나란히 앉아 양말을 접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 모아 전기장판 하나 장만하는 것이 큰일이었던 시절. 겨울이 오면 저희 부부는 좌판 밑에 그 전기장판을 펴고 앉아 양말을 접었습니다. 사르르는 추위 속에서도 다리가 꽁꽁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시간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런 장사가 될 리가 없다며 수군거렸지만 저희는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기에 묵묵히 버텼습니다. 비가 오면 좌판 위에 비닐을 씌웠고 눈이 오면 젖은 양말을 말리느라 온종일 허둥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내자 해가 바뀌면서부터는 일부러 저희 가게를 찾아와 양말을 사가는 손님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았고 그 파도 앞에서 버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의 기억은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울고불고 슬퍼할 틈도 없이 저는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가게도 이 아이도 내가 반드시 지켜내리라 마음속으로만 수없이 그 맹세를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달려가 물건을 뗐습니다. 한 손에는 무거운 짐을, 다른 한 손에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혼자서 저렇게 버티냐며 혀를 내둘렀지만 저는 그저 팔아야 사니까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버틴다는 말조차 사치였습니다. 가끔은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가게로 달려오던 어린 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좌판 앞에서 이모, 양말 사세요 하고 목청껏 외치면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저절로 멈추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너 켤레는 눈 깜짝할 사이에 팔아치웠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집안에는 타고난 장사꾼의 피가 흐르는구나 싶어 대견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학원 선생님을 붙잡고 오늘 신상 들어왔으니 엄마가 고른 거 꼭 사가셔야 해요. 하고 큰 소리를 치는 통에 선생님께서 멋쩍게 웃으시며 양말 2켤레를 사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지만 저는 애써 겉으로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모녀는 좌판 앞에 서서 우리 가게가 최고야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녀가 유일하게 지키던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딸이 제 앞가림을 하겠다며 사업에 뛰어들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양말 사세요를 외치던 꼬마가 이제는 장부를 뒤적이고 물류 시스템까지 건드리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젊음과 배짱으로 똘똘 뭉쳤으니 겁이 없는 것도 당연했겠지요.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중국을 드나들며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딸내미 겁도 없다며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저는 속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가 싶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에 뛰어드니 딸의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이며 온라인 배송 시스템이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의